저는 일단 어렸을 때 배틀로얄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사람으로서 이 오징어 게임은 나오자마자 봤었거든요. 배틀로얄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침대에서 숨어서 룸메이트랑 같이 봤었는데 숨어서 봤던 이유는 방에 CCTV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19금이었죠. 원래 보면 안 되는 CCTV. 아니 어쩐지 그 병정들 기숙사에 기숙사? 방? 그 병정들 방에 CCTV가 달린 게 왠지 모르게 전혀 위화감이 들지가 않더라고. 사실 그동안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뜨고 뉴스나 유튜브에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지겨워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니 근데 제발 이 언론 보도 같은 거를 할 때 다들 무슨 국뽕을 맞았는지 한국이 대단해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다, 뭔 이런 이상한 애국주의로 포장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한국의 위상 안 올라갔어요. 외국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무슨 한국이 대단하다라고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컨텐츠를 독립적으로 보고 이 작품 자체가 훌륭하다고 해야지. 이게 스토리가 좋았고 연출이 훌륭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넷플릭스에서 투자와 배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공을 한 거죠. 근데 한국이 위대하다 이런 식의 반응도, 이런 반응 자체도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것 같긴 해요. 아니 한국의 위상이 오르건 내리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현실은 그대로 시궁창인데.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것도 일면에 실렸던 기사가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여기서 기사 본문을 보면 이게 dystopian hit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dystopian hit이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의미가 건성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인문학 그리고 책 관련해서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디스토피아 컨텐츠에 열광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 디스토피아라는 거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구글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Dystopia, it's an imagined state or society, typically one that is totalitarian or post-apocalyptic. 그리고 이거를 한국말로 찾아보면 유토피아와 반대되는 공동체 사회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전체주의적 정부에 의해서 억압받고 통제받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사회라고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 나오는데, 우선 totalitarian 그리고 post-apocalypse. 제가 디스토피아를 오타쿠 수준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 디스토피아 세계관 영화, 책, 소설, 만화 거의 안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자칭 디스토피아 덕후로서 제가 해석하는 디스토피아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다듬어 보자면, 디스토피아에서 가장 중요한 세팅은 여기서 말했듯이 이 토탈리테리언한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전체주의적 사회. 억압받고 통제받는 사회라는 게 그런 걸 내포하고 있죠. 어쨌든 디스토피아가 성립되려면 토탈리테리언이라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스토피아에는 유토피아 설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뭔가 상충되는 것 같아서 뭔 말인가 싶을 텐데, 일단 유토피아의 정의가 그 어디에도 없지만 완벽한 세계, 이상주의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스토피아가 유토피아의 반대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 세계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디스토피아를 설계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완벽한 세상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토탈리테리언하게 완벽하게 이상적인 세계로 표현되는 이 모순이 디스토피아인데, 여기서 이런 이 아이러니, 그래서 디스토피아를 보면서 뭔지 모를 카타르시스 같은 거를 느끼는 이유는, 이게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충분히 느낄 만한 이런 사회의 부조리나 삶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현실을 농축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개인의 존립보다도 디스토피아 설계자들이 세운 이 세계관, 이 건국이념 같은 이런 것들이 우위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들이 만든 룰에 따라야 하고, 이들이 만든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말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은 디스토피아예요. 여기서 디스토피아 설계자는 그 깐부 할아버지하고 이 VIP들이고, 그들이 세운 유토피아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판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나온 키워드 중에서 이 디스토피아하고 포스트-아포칼립스하고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 개인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이 왜곡된 유토피아에서 오는 암울함,
이라면 post-apocalypse 같은 경우는 핵전쟁, 인류 멸망 뭐 이런 익스트림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civilization이 붕괴한 이후의 이 막장 세계에서 오는 암울함.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룰이나 사상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이제 처형당하는, 사형당하는 이런 막장스러움에서 오는 스릴 같은 게 있고, 그리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류가 멸망하고 더 이상의 문명 사회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법과 질서가 완벽하게 무너진 이런 사회에서 법이고 규칙이고 없고 지 멋대로 사는 놈들밖에 없는 그런 막장이 주는 스릴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의 개념이기도 하고, 따라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디스토피아하고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게 공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몰라, 또 이 문학에서 정의하는 디스토피아 아포칼립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라면 둘 다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 기회에 디스토피아 입문서 클래식 디스토피아계의 한 바이블 같은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조지 오웰의 1984. 제가 이거를 둘 다 한국말로 읽지는 않아서 한국에서는 이 1984가 1984년이라고는 안 하겠지? 아마 그냥 1984 이렇게 하겠죠? 뭐 아무튼 이거 두 개 다 워낙 유명해서 읽어보진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 개랑 이제 우리들이라는 어떤 러시안 소설까지 합해서 세계 3대 SF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한다는데, 참고로 이런 뭐 세계 3대 어쩌고 저쩌고 세계 5대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뉴욕의 5대 명소, 무슨 뉴욕의 3대 피자집 이런 거 다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런 거 없어요. 3대 디스토피아 소설 이런 것도 원래 없는데, 아마도 이제 인지도나 영향력 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명작들을 이제 굳이 뽑자면 이 세 가지라서, 그것도 아주 주관적인 누군가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먼저 이 1984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정부의 감시 카메라 설치나 이 사생활 침해 논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개념인 이 Big Brother 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말인데, 그래서 진짜 고등학교 때 방 안에 있는 그 CCTV를 Big Brother이라고 불렀거든요. Big Brother is watching you. 그리고 이 소설에서 탄생한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오웰링은 이 개인의 자유, 인격을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가리켜서 오웰리안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고, 그리고 소설의 제목인 이 1984이라는 숫자 자체가 국가나 어떤 거대 조직이 배후에서 도청이나 감청, 뭐 일반인 감시, 그리고 censorship, 이 검열이 이루어질 때 쓰이는 단어가 되어버렸죠. 1984 이 소설 내용은요, 이 전 세계에 핵전쟁과 혁명이 일어나서 초강대국 3개국만 남았는데, 그중 하나가 이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오세아니아라는 가공의 나라예요. 사실 이 Brave New World하고 1984하고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데, 이 1984에서 그려지는 디스토피아는 뭔가 이 꿈도 희망도 없는 이 공포로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라면, 멋진 신세계는 꿈과 희망이 너무 과잉 주입돼서 인간의 욕망, 이 쾌락, 이 가장 베이스한 이 말초적인 자극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그런 식의 디스토피아인데, 이런 디스토피아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가, 이 통제 수단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통제 수단을 얼마나 호러스럽게 표현하느냐가 관건인데, 1984에서는 이 통제 수단이 텔레스크린이 있고요. 텔레스크린이라고 해서 이게 TV같이 방송이 되기는 하는데, 양쪽으로 영상이 전송되는, 결국에는 이 TV를 빙자한 감시 카메라인데, 모든 일상이 철저하게 감시되고, 방송 자체도 이게 당에서 송출하는 이 프로파간다식의 방송밖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영원히 끌 수도 없어. 그리고 뉴스피크라는 새로운 언어가 있어요. 이걸로 이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거냐면, 이 언어라는 게 결국에는 사상을 지배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거를 똑똑하게 활용할 줄 아는 건데, 이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당의 존재의 합리화에 이용해 먹는 아주 무서운 놈들이에요. 이 언어를 쓰게 되면 결국에는 리더십에 대한 그 어떠한 반문도 의문도 품을 수 없도록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건데, 예전에 쓰던 언어는 old speak라고 해서 아예 사장시켜버리고 당이 세운 사상에 반대되는 개념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통제에 맞서서 자유사상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데는 이 언어라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걸 없애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으니 진짜 이건 읽으면서 너무 천재적인 게, 이 뉴스피크라는 신 언어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이 언어가 태화돼가요. 이 어휘 단어의 개수도 줄어들고 원래 언어라는 거는 이 생각과 개념이 확립되어 감에 따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발전하고 어휘가 더 풍부해지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생산되어 가는 건데, 줄어드는 언어라는 거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생각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Brave New World에서는 이 소마라는 마약 같은 건데, 이거를 먹으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행복감의 최대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마약을, 소마를 주기적으로 배급을 해줍니다. 책 같은 거는 본능적으로 싫어하도록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이 세계에서 모든 인간은 인공수정으로만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갖는 유전자, 지능, 그리고 외모에 따른 계급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고 그 계급에 맞춰서 모든 게 다 진행돼요. 정부가 지정한 대로. 그래서 이 두 소설의 이렇게 도구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게 공포 정치로 제압을 하던 행복한 마약으로 길들이든, 아무튼 간에 이 인간의 존엄성,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이 사상 그리고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호러 스토리가 성립되면은 그건 디스토피아예요. 그리고 이 디스토피아의 두 번째 요소는 철저한 계급 사회. 1984에서는 일단 이 빅 브라더가 있어요. 이 빅 브라더라는 게 사실 소설에서도 정확하게 정의는 되지 않는데, 이게 정말 어떤 특정 리더, 간부급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당의 사상을 약간 심볼라이즈 하는 그런 이제 개념적인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빅 브라더가 있고 그 아래 이제 간부급, 이제 리더급, 책에서는 inner party 아니면 the party라고 하거든요. the party, 이 당원들이 모든 걸 지시하는데, 이 간부급 밑에 이제 평민, 일반계가 있고 이들은 outer party라고 불러요. 이들이 바로 좀 교육을 좀 받은 중산층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이들은 행정 같은 걸 담당을 하고 당원들의 지시에 그대로 무조건 복종하는, 그리고 이들이 아까 말한 그 텔레스크린의 극심한 감시를 받는데,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항상 이 educated middle class가 이 생각이라는 걸 조금만 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은 중산층이 가장 이제 위험 분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빅브라더가 감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 이 하층민 85% 정도 되는 인구를 proles라고 불러요. proles는 proletariat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정말 노동자들. 이들은 심지어 감시도 안 받아. 얘네들은 텔레스크린을 통제도 안 하고, 왜냐면 어차피 교육을 못 받은 노동자들이라서 멍청하니까 혁명도 일으킬 일도 없고 그냥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리고 Brave New World의 세계관에서는 가장 위에 헨리 포드가 있어요. 이 세계는 특이하게 이 헨리 포드가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그 밑에 이제 지능을 기준으로 이제 태생부터 고정된 계급들이 있어요. 이제 리더 간부계부터 시작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데, 심지어 플러스 이런 것도 있어요. 알파, 더블 플러스 이런 게 가장 위에 간부급, 고위급이고, 그리고 중상층은 알파, 베타 정도까지, 그리고 하류층은 이제 감마, 델타, 엡실론. 그런데 이들은 그나마 이 문명사회라고 정의되는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 밖에는 아예 야만인 거주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야만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세계에 편입되지 않은, 정말 재밌는 게, 모든 디스토피아 세계관에서는 이 리더들이 이 설계자나 간부급들이 있고, 그리고 게임판에 말로 표현되는 이제 일반인들이 있는데, 아니면 게임 참가자들, 항상 이 간부들이 이렇게 세뇌시키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우리는 이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어. 우리는 행복해. 우리가 설계한 완벽한 세계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하게 잘 살 수 있어. 잘 살고 있어.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세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메시지에 반하거나 조금이라도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숙청시킵니다. 그냥 북한이야, 북한. 이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면 그 이병헌이 항상, 그 프론트맨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평등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 이게 자칭 공평한 유토피아 게임인데,
하지만 현실은 하나도 공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도 평등하지 않았고 일단 그 1번 할아버지부터가 주최 측에서 보호받는 캐릭터인데 뭐가 공정해. 사실 이 게임 자체가 이 심심한 VIP들을 이제 엔터테인 해주기 위해서 만든 예능쇼 같은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 프론트맨이 누누이 강조하는 이 공평, 평등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위선적이죠. 이게 평등하고 페어하다고 세뇌를 시키되 사실은 굉장히 불공평한 사회를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디스토피아 요소를 보면 우민화 정책이 있어요. 굉장히 막장스러운 1984에서의 우민화 정책은 너무 완벽하게 성공해서 이 프롤들은 기계로 만들어진 책을 읽고 소설을 읽고 뭐 이제 만들어진 노래를 들으면서 살고 이 신언어를 쓰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항상 이 전쟁 상태를 유지해요. 전시국가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데, 왜냐면 이 전쟁을 영구적으로 해야 프롤들을 통제한 이 대의명분 같은 게 생기니까. 이 전쟁이 끝나버리면 사람들이 생산을 하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소비를 하면 사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유를 하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그리고 생각을 하면 혁명을 일으킬 테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리고 역사 왜곡이 있는데 이 빅브라더 이전의 세계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거됩니다. 이 체제에 반역하는 인물들도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숙청당하고요. 멋진 신세계에서는 모든 생산 과정이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예요. 완벽하게 컨트롤되어서 생산되고 또 배분되어서, 소비가 아니라 배분되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아무도 물질적인 결핍이나 불만은 없는데, 약간 행복이라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가족, 임신, 출산 이런 개념들 자체를 다 부정하고요. 그런 걸 굉장히 상스럽고 더럽고 추잡한 개념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 사회가. 어차피 부모가 없으니까 다들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뭐 사랑이라는 감정, 결혼이라는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없고 사라지고 그냥 아무나 관계하고 오로지 섹스랑 촉감 포르노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게 뭔가 4D랑 증강현실을 합쳐놓은 건가? 뭐 아무튼 그런 이 포른 같은 것만 볼 수 있고, 그리고 역시 책을 혐오하게 만들어요. 본능적으로 책을 싫어하게 만들어서 이보다 더 상위 계급에 대해서 이 상대적인 열의나 뭐 우위 같은 거를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왜냐면 책을 읽으면 생각을 하게 되고 사유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디스토피아 세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이 시장 논리에 의한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을 파괴시킨 이런 사회이고, 모든 것들이 당의 철저한 통제하에 생산과 배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고, 애초에 이 소비나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파괴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엇보다 생각과 이 사상의 파괴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나 의문 같은 거를 품을 새도 없이, 그럴 틈도 안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어떠한 스테이트를 계속 만들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전시국가인 상태로 있는다든지, 아니면 계속 주기적으로 마약을 준다든지, 이게 결국에는 행복한 개돼지의 상태에서 굳이 벗어날 의지조차도, 의문조차도 품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본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왜 디스토피아에 이렇게 열광하는가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 이 디스토피아에서 그려진 세계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스토피아에서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디스토피아 세계를 이제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적인 테마이자 맹점이 있다면 위선이 아닌가. 페어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사실은 전혀 페어하지 않는, 오징어 게임에서도 공평하다고 그렇게 게임 자체는 공평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게임 안에서나 밖에서나 아주 불공정의 끝을 보여주죠. 그리고 주최 측은 그걸 다 용인하고요. 아무튼 이 두 소설 모두 너무 명작이고 정말 everyone should read it. 둘 다 모두 제가 너무 애정하는 소설이지만,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 작가의 문체나 이 단어 선택, 문장 자책, 그리고 이 세계관을 어떻게 그리는지, 이 캐릭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주 조금 더 좋아하는 책이 1984이에요. 너무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이 영미권 문학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이 명품 라인이 이 책 가장 마지막 문단,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거는 거의 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수준으로 유명한, 이거 정말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딱 들으면 바로 아는, 책은 안 읽었어도 다 이 라인은 알고 있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이 책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단의 가장 마지막 대사를 보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